그날 오후 아내의 벤츠를 세차하다가 조수석 아래에서 낯선 젤 튜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이었죠. 그 순간부터 평온했던 제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아내의 뒤에는 운전기사와의 엄청난 비밀과 제 명예와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모든 죄를 밝혀낼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 정직,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공정함의 가치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알았을 때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정의를 되찾으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겨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오후, 여름 햇살이 청담동의 가로수길에 꿀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하던 습관대로 차고 앞에 차를 세우고 서연의 흰색 벤츠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가죽 시트에서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아내의 옅은 분홍색 파우더 향이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저는 떨어진 휴지를 줍기 위해 몸을 숙여 조수석 아래로 손을 넣어보니 얼음처럼 차갑고 미끈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반짝이는 은색 윤활젤 튜브였습니다. 영어 글씨가 선명했고 뚜껑은 깨끗했으며 튜브 몸통은 막 개봉한 듯 살짝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무 이유 없는 증거물처럼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 것일 수도 있고 전시장에서 시승한 손님의 것일 수도 혹은 부주의한 비서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스스로에게 안전한 가설들을 부여잡으려 했지만 건설업에 종사하며 늘 정직함을 추구했던 제 심장은 회색빛 불안감으로 들끓었습니다. 어둠은 빠르게 내렸고 빌라의 노란 불빛이 켜져 계단의 최고급 원목 결에 따뜻한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부엌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서연이 하나하나 정성껏 요리했고 국을 뜨면서 웃곤 했습니다. 여보 드세요. 오늘 좀 시큼하게 됐는데 맛이 어떤지 조언 좀 해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에 휩쓸려 갔습니다. 깔끔했던 주방은 잦은 회의, 촬영 일정, 빽빽한 접대 약속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40살의 남편으로서 아내가 유능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기에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김치찌개 맛은 왠지 모르게 달랐습니다. 여보, 드세요. 하루 종일 회의하느라 바빴어요.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고 얼굴은 여전히 화사했고 화장은 단정했습니다. 젓가락을 놓는 방식,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저는 국을 떠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 밖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의 개인 운전기사인 준호가 공손하게 차키를 내밀었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서연, 사모님 모시러 오겠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실처럼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내일은 꼭 접수처에서 서류 받아가는 것 잊지 말아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준호 씨,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서연을 빠르게 곁눈질하고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민재 사장님. 서연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준호 씨는 아주 꼼꼼해요. 그 순간 저는 그들 사이에 아주 미세한 바람 같은 끈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예의상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문 밖으로 배웅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공사장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일정을 확인하듯 능숙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불빛 아래 반짝이는 결혼 반지. 제가 아내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 아버지는 조상님께 향을 피우며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인내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밥을 먹고 서연은 씻으러 방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2층의 재래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향 내음이 은은했습니다. 재래상 위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향 3개를 피워 합장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휘감아 올라갔습니다. 문득 제가 직접 지은 이 넓은 집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방마다 따뜻하고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대체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니? 저는 누구도 의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6년간의 결혼 생활을 함께 해온 제 아내를요. 하지만 그 젤튜브는 고집스러운 물음표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차 안의 모든 세부 사항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평소보다 뒤로 밀려있던 조수석, 살짝 낮게 조정된 후방 거울, 기어봉 가죽 덮개의 미세한 흠집, 평소에는 무시했던 것들이 이제는 헤드라이트처럼 섬광을 일으켰습니다. 밤이 되자 바깥의 서울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집 안에는 에어컨 소리만 나직이 들릴 뿐이었고 침실 문 뒤에서는 서연이 머리를 말리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재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고 젤 튜브를 볼펜통과 쇠자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지만 손바닥에는 여전히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평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거나 헛된 비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처럼 설계도, 규격, 서명이 있어야만 확신할 수 있는 건설업자처럼 확실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샴푸 향을 풍기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일찍 주무세요. 내일은 부품 창고 들렀다가 고객을 만나러 가야 해서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밥 잘 챙겨 먹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검은 눈빛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잠시 더 앉아 정원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는 희미한 이 소리가 저에게 금이 가고 있는 평화로운 가정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얇은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고는 곧 부품 창고에 들렀다가 고객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깨 부분을 정리하려는데 손가락이 옷깃에 엉킨 머리카락 한 가닥에 닿았습니다. 가늘고 노란빛이 도는 머리카락이 햇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머리는 짙고 굵은 직모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분명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미지가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운전기사 준호, 요즘 야구 모자를 자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전에 그의 뒷머리 일부분이 모자 아래로 살짝 보이는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마치 탈색을 살짝 한 듯 밝은 색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가락 사이에 머리카락을 돌리며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 스타일 바꿨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으며 머리카락을 손바닥 안에 숨겼습니다. 서연은 돌아보며
입술을 적절하게 휘어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마 직원 머리카락이 옷에 붙었나 봐요. 어제 손님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녀는 말하고는 재빠르게 핸드백을 들고 화장대로 가서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능숙해서 저는 아주 미세한 멈칫거림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저는 그 미소가 약간 어색하다는 것과 그녀의 시선이 마치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처럼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저 늦을 것 같아요. 서연은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나갔습니다. 저는 햇살 가득한 방 한가운데 서서 손가락 위에 노란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밤의 불안감은 이제 곧게 뻗은 바늘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서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저는 몇 입 대충 먹고 차를 몰아 곧장 강남으로 가서 오랜 파트너이자 절친인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대로변 가로수가 보이는 구석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너 얼굴 보니까 잠 제대로 못 잔 거 알겠다. 현우는 익숙한 찌푸린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한 젤 튜브. 지난밤 서연과 준호의 눈빛. 그리고 오늘 아침의 노란 머리카락에 대해 간결하고 핵심만 전달했습니다. 현우는 끼어들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는 리듬을 세듯 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자 그는 생수를 더 따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눈치 못 챘어. 서연이랑 준호가 함께 다니는 건 그 애가 운전기사니까 당연하지. 하지만 지난주 파티에서 둘이 따로 서서 웃으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어. 그때는 그냥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저는 커피잔을 꽉 쥐었고 바닥에 타일이 일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심하는 건 싫어 현우야. 하지만 작은 단서들이 모여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어. 맞아. 하지만 근거 없는 의심은 사람을 미치게 해. 현우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건설업자잖아. 모든 것에는 설계도가 있고 검수가 필요해.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카메라를 설치해. 차고에, 차 안에, 적절한 곳이면 어디든. 데이터가 확보된 후에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현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업계는 부자일수록 소문이 많잖아. 내 부부의 평판은 워낙 좋았으니 만약 무슨 일이 터지면 네가 먼저 움직여야 해. 아무도 널 스스로 지키는 것보다 더 아끼진 않아. 저는 뒤로 기대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밤부터 제 심장은 바람 앞에 등잔불 같았습니다. 현우의 말은 그 심장을 잠시 멈추게 한 후 더 밝고 안정적으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확실하게 하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공사장과 새로운 계약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현우는 제 어깨를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해. 최악의 진실이라도 냉철한 머리로 맞서야 해. 저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스팔트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아내의 벤츠가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고 준호는 무거운 상자를 옮기려는 듯 뒷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 거실 창문 커튼 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준호 옆에 서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준호의 손목에 아주 가볍게 닿았습니다. 마치 조심하라는 듯한 신호였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주의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 말은 선택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얼굴 표정을 평소와 같이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커튼을 더 세게 젖히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들어와서 점심 먹자. 서연은 눈에 띄게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은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서며 재킷 단추를 풀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벌써 오셨어요. 준호한테 서류 옮기라고 지시하는 중이었어요. 점심은 별로 안 고프니 먼저 드세요. 응. 저는 테이블 위에 차키를 놓고 태연하게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척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타일 하나하나가 평면을 이루며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젤 튜브, 머리카락, 손이 닿는 행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라는 당부. 저녁에 서연은 쇼룸에 다시 가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준호는 계단참 가까이에 차를 대고 능숙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가 대문을 벗어날 때 저는 태양빛이 비치는 아치형 나무 그늘 아래 서서 울타리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손에 있던 노란 머리카락이 어딘가에 떠다니다가 바람에 휩쓸려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기억 속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가늘지만 깊은 선을 그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결정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현우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좋아. 믿을 만한 몇 군데를 알려줄게. 작고, 배터리 오래가고, 열에 강하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카메라야. 주문해. 응.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그림자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추측하지 않아. 행동할 거야.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나뭇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름 모를 머리카락 한 가닥이 다시 날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집 안에는 작은 눈들이 곧 뜨일 것이고 그것들은 저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서연과 준호의 발걸음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를요. 카메라 주문 확인서가 이미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좁은 원을 만들며 비추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4개의 흑백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차고, 복도, 계단 모서리, 그리고 거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 박동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거푸집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자동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거실로 들어와 실내화로 갈아 신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몇 분 후 준호가 운전기사 복장이 아닌 어두운 색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민재 씨는 바빠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몸을 살짝 기울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사의 지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또렷했습니다. 저 공짜로 일 안 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기울이고 손을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불쾌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습니다. 걱정 마. 내 몫은 챙겨줄 테니. 서연은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 속삭임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제 심장은 조여들었고 그리고는 지지대가 부러지듯 제 안에 무언가가 딱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계산과 피 묻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지분, 세 글자는 제 가장 큰 자부심을 곧바로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 더 주고받았습니다. 고객과의 약속, 픽업 시간, 그리고 쇼룸의 카메라에 주의하라는 짧은 당부. 그러고는 서연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늦었으니 이제 가봐요. 준호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고 눈빛에는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내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시간을 저장했던 각 장면, 각 프레임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등의 힘줄이 하얗게 섰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긴장을 풀라고 명령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어리석음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냉철해야 했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젤 튜브는 눈을 깜박이지 않는 작은 눈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서연과 이 집을 사기 위해 서류에 서명했던 날,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프로젝트의 계획을 짜기 위해 그녀가 밤새 저와 함께 했던 날, 명절 밤, 둘이 현관 앞에 앉아 강 건너에서 터지는 불꽃놀이를 보았던 날, 모든 것이 화면 속에 속삭임 몇 마디와 이름 모를 노란 머리카락 한 가닥에 의해 찢겨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어리석고 불쌍하다고 느꼈지만 즉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희생자에서 게임의 설계자로 변모해야 했습니다. 밤에 서연은 아주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출장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하지만 당신은 집에서 더 편안했겠지. 그녀는 살짝 멈칫하더니 급히 미소 지으며 제가 일찍 자고 내일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침실 문은 종이장처럼 조용히 닫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니 밤바람이 나무 아치형을 뚫고 불어왔고 축축한 풀냄새와 차가운 흙냄새가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의 분노는 더 이상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갓 끓인 아스팔트처럼 끈적하고 조용하게 응축되었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벽에 얇은 노란 불빛이 잔디밭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가서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젤 튜브 대신 시공팀이 특수 접착에 사용하는 산업용 접착제를 꺼냈습니다. 한 번 붙으면 오랫동안 흔적을 남기는 재료였죠. 저는 2개의 튜브를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은색 외관에 반사되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꽉 조인 듯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넌 날 무시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난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었고 소란을 피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알람 시계를 더 일찍 맞추고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작업 일정을 짜고 작고 단단한 단계들을 계획했습니다. 언제 놓을까? 어디에 놓을까? 어떻게 해야 차 안의 기존 질서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유리창 틀을 설치하듯 가장자리를 정확히 맞춘 후 나사를 박는 것처럼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휴대폰을 치우고 마지막으로 화면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칼날과 복수의 경계를 막 넘어선 것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집에는 아직 나뭇잎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 작업대 스탠드를 켜고 서랍에서 이틀 동안 제 운명을 결정했던 2 물건을 꺼냈습니다. 젤 튜브와 산업용 접착제 튜브였습니다. 얇은 노란 빛이 두 은색 튜브 표면에 비춰졌고 너무나 비슷해서 모르는 사람은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흰 휴지를 깔고 얇은 장갑을 낀 후
작은 플라스틱 주사기를 이용해 산업용 접착제를 젤 튜브 껍질로 천천히 옮겨 담았습니다. 짙고 끈적한 접착제가 무색으로 튜브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중을 견디는 이음매를 시공하듯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제 직업의 모든 기술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끝낸 후 저는 잠시 튜브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기억의 한 조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이 머리를 낮게 묶고 부엌에서 김치찌개에 간을 맞추던 그 오후, 명절 밤, 우리가 현관 앞에서 서로를 안고 결혼 서약처럼 부드러웠던 약속의 말.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인생의 진정한 설계도를 분명히 본 사람의 확고함 뿐이었습니다. 오후, 붉은 능소와 덩굴을 비스듬히 통과한 햇살이 차고의 따뜻한 노란 줄무늬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벤치 문을 열고 카메라 각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손을 넣어 젤 튜브를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위치인 조수석 아래에 다시 놓았습니다. 바닥 매트는 원래대로 정리되었고 좌석은 서연이 늘 앉던 숫자로 되돌려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몇 걸음 물러서서 빛의 고리 속에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체스판의 준비 단계는 끝났고 이제 상대방의 움직임을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와 하이힐을 벗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셨어요.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 차 깨끗하게 청소해 놨어. 정말요? 고마워요. 그녀는 산들바람처럼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방금 화장을 고친 그녀의 얼굴에 0.5초 동안 시선이 멈췄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늦은 오후의 햇빛 냄새와 섞여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물을 따르며 바쁜 남편의 적절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서연은 까다로운 고객, 항구에 묶인 부품 재고, 다음 주 쇼룸 점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적당히 응했습니다.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차고에서 움직임이 있음을 알리며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는 핑계를 대고 앱을 열었습니다. 흑백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차고 아래 준호는 벤치 옆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누군가를 기다리듯 계단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채 되지 않아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고 두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약속하신 돈은 언제 주실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서연은 눈썹을 찌푸렸고 음조는 조금 높았지만 숨겨진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뭘 요구하는 거야? 이 일은 천천히 해야지. 서두르지 마. 준호는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저 공짜로 일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모님. 저는 화면 속에서 속삭이는 입술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몫, 일이 끝난 후 같은 단어들이 이미 무뎌진 제 피부를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고 다만 클립을 저장할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몇 초 후 서연은 끝내자는 신호를 보냈고 준호에게 차에 기름을 넣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방금 제 심장을 스쳐 지나간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공사장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쇼룸 이야기를 했고 둘 다 안전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차에 두고 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차고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열쇠는 신발장 선반 위에 있어 그녀는 응하고는 열쇠를 들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굽없는 실내화 소리가 계단에서 희미하게 울리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해 진력으로 넘어가는 하늘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새 몇 마리가 처마 밑에서 날아갔습니다. 휴대폰에서 차고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깊숙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이 좌석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찾은 듯이요. 저는 마이크를 통해 희미한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반쯤 열린 차고 문틈으로 좁은 빗줄기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밖은 이미 해가 져서 어스름한 저녁의 희미한 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목의 맥박이 공사장의 진동 다짐기처럼 느리고 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황이 아니라 드릴 날이 콘크리트에 닿기 직전의 집중이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서 준호의 차가 막 돌아왔고 헤드라이트가 바닥 타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서연에게로 빠르게 걸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서연은 서류 한 뭉치를 받고 다른 손으로는 문 그늘 속에서 젤 튜브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옅게 웃으며 몇 마디 짧은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그들의 머리가 거의 닿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활시위가 곧 터질 것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도시가 숨을 멈춘 듯한 끈적한 순간에 멈췄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연기처럼 희미한 선으로만 남아있을 바로 그 순간 차고에서 필사적인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며 빌라의 고요한 벽을 찢어 발겼습니다. 차고에서 터져 나온 비명은 해질 옆집을 찢어 발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지만 즉시 뛰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앱을 열었습니다. 흑백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준호는 하반신을 꽉 껴안고 얼굴이 일그러진 채 간헐적으로 신음을 내뱉고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젤 튜브는 뚜껑이 찌그러진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당신 왜 그래? 이 젤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제가 계단에서 발을 떼기도 전에 서연이 떨면서 거실로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구급차 불러요. 빨리. 분명 가짜 젤인가 봐요. 난 몰랐어요. 뒤에서 준호는 몸을 숙인 채 땀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사모님, 아파 죽겠어요. 저는 구급대에 전화해서 주소를 알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딱 소리가 울렸습니다. 체스 게임은 올바른 수순을 밟았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들 것에 실었고 서연은 혼란에 빠져 따라가며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같이 가요. 저는 당황한 척하면서도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따라가요. 난 문 잠그고 뒤따라갈게. 대문이 닫히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텅 빈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집은 기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뛰어나가기 직전의 녹화 영상에는 진실의 작은 칼자국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귀에 바싹 대고 숨 가쁘게 속삭였습니다. 입 다물어. 알았지. 민재 씨가 의심하지 않게 알레르기라고 말해. 알았어. 준호는 마른 신음을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돌려보고 다시 돌려보며 시간 표시를 하고 휴대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현우야, 내 집 대문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 들린다. 무슨 일이야? 일종의 사고라고 해두지. 계획이 활성화됐어. 상대편은 몇 초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 정말 크게 놀았구나. 부자 동네 사람들은 원래 가만히 있질 못해. 이 일이 퍼지면 소문이 온 동네에 자자할 거야. 신문에 나지 않게 조심해. 난 그들이 내 명예를 짓밟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집안의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야 저는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준호는 마스크를 쓴 채 병실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여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레르기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손에 쥔 휴대폰을 힐끗 보았습니다. 의사가 서명할 서류를 가져왔을 때 서연은 즉시 복도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나야. 응. 분기별 현금 흐름 보고서 급히 보내줘. 맞아. 기타 비용 항목. 민재 씨 담당 부분이 어긋난 표가 필요해. 계정 담당자에게 확인받도록 해. 아니, 이유는 적지 마. 내가 처리할게. 그녀는 돌아왔고 제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아주 빠르게 놀라더니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쇼룸에 전화해서 내일 장부 검사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준호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칼날이 칼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의 횡령을 조작하여 지분 구조를 재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단계 시작. 그들이 보고서를 조작하려 해 현우가 즉시 답장했습니다. 잠시 멈춰서 관찰하세요. 분노가 이기게 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쳐서 스스로를 태워버릴까봐 두려워요. 난 냉철해. 저는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분노 대신 차가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전선이 명예와 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다 주며 쉬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회사 사람들과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눈을 피하며 오랫동안 욕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내려가 지난 사흘간의 모든 클립을 열었습니다. 각 프레임은 견고한 벽을 형성하는 벽돌처럼 나타났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서연과 준호, 회사의 지분, 나 공짜로 일 안 해. 오늘 밤 차고, 입 다물어. 알레르기라고 말해. 병원 복도 한 조각, 현금 흐름 보고서, 급히 보내줘. 민재 씨 부분 어긋난 것. 저는 기본적인 편집 소프트웨어를 열고 작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화려한 효과는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연속성만 필요했습니다. 빠르게 되감기, 정지, 확대, 프레임 고정. 옆에는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우, 변호사, 그리고 회사의 가장 까다로운 두고령 주주들에게 연락할 사람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분노 때문에 한 번 찌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올바른 절차와 법적 정당성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상 아는 사람들의 그룹 채팅에서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지만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온 순간부터 소문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거품일 뿐이고 증거가 무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클립들을 내보내기 시작하며 카메라 시스템의 시간 도장을 삽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마지막 말은 단호하고 용서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잡고 제 심장이 일정하게 뛰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컴프레서가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서울 전체가 제 아내와 그녀의 운전기사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커튼을 통과하는 시원한 밤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의 전화였습니다. 너 정말 공개할 거니? 서연이 반격할 수도 있어. 이 이야기를 왜곡하려는 변호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저는 차고의 정지된 프레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내 명예는 흥정할 수 없어. 현우는 몇 초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 뒤에 설게. 하지만 모든 것이 법적으로 깨끗해야 해. 카메라 소스, 시간 도장, 편집이나 조작은 절대 안 돼. 모든 것은 원본이고 순서대로 연결만 했어. 전화가 끊기자 화면에 서연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전화했습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쉰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오해예요. 미안해요. 난 몰랐어요. 무슨 오해? 자세히 말해봐요.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전화는 침묵했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준호에게 실수했어요. 그가 날 협박했어요. 난 당신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올리지 말아줘요. 내가 설명할게요. 당신은 카메라 앞에서 이미 아주 잘 설명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차고에서 그리고 당신이 현금 흐름 보고서를 바꿔달라고 전화했던 병원 복도에서도요. 오해라는 말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마세요. 여보,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건조한 철커덕 소리가 텅 빈 방에 떨어지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짧은 주석을 썼습니다. 과장 없이 부자 가족 뒤에 숨겨진 진실. 그 아래에는 시간, 장소, 데이터 출처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은 카메라 시스템, 로그 파일과 함께 업로드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분 만에 숫자는 거품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놀라움, 분노, 조롱, 그리고 심지어 냉철한 조언까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접착제라니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서연이 준호의 귀에 속삭이는 장면을 캡처했고 제가 달아놓은 주석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입 다물어 알레르기라고 말해. 정오가 가까워지자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햇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라이브 클립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서연은 질문을 피하며 당황했습니다. 서연 씨, 영상에 대해 할 말이 있나요? 운전기사와의 외도가 사실인가요? 접착제가 맞나요? 뒤따르던 준호는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찍지 마세요. 포위망은 더욱 촘촘해졌고 외침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아 방금 응고된 용접을 확인하는 엔지니어처럼 새로운 프레임 하나하나를 태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른 오후 서연의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1시간 후 내부 소식이 유출되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쇼룸 관리직 해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벨이 울리게 두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제발 영상 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경력을 망치지 말아줘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택했어요. 이제 감당하세요. 난 진실을 지우지 않아.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여보, 잔인하지 마세요. 잔인함은 당신이 나를 횡령범으로 몰아 지분을 차지하려 했을 때 발생했어요.
나는 그저 덮여있던 식탁보를 걷어냈을 뿐이에요. 그 전화가 끝난 후 저는 영상 링크와 증거 파일을 2명의 고령 주주에게 보내고 독립적인 회계 감사를 의뢰해 달라는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현우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론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좋아. 빛이 강할수록 더러운 막이 더 잘 드러나. 늦은 오후에 또 다른 클립이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병원 마당에서 서연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함을 쳤습니다. 돈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난 빈털터리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는 마구 손가락질했습니다. 경비원이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유혹과 비난은 늘 쌍둥이였습니다. 이익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빠르게 칼을 겨눕니다. 저녁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노란 불빛 아래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혼인신고서, 공동 및 개인 재산 사본, 회사 정관, 주주 명부.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그리고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 지분을 보전할 방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종이에 펜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사본, 보관 기록, 그리고 소환해야 할 증인 목록이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당에서 밤바람이 붉은 능소와 덩굴을 통과하며 잎 그림자를 벽에 흔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밤의 비명, 용서 없는 여정의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상류층 가정에 빛나는 페인트를 찢어 밝혔습니다. 내일 저는 평생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서류에 서명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방금 폭풍우를 겪은 범선처럼 서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바다는 색이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이제 제 몸을 관통하는 철심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축에 저는 명예라는 2글자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정리하고 시간 표시가 빽빽하게 적힌 수첩 옆에 놓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사업상 아는 사람들의 그룹, 언론,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온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쪽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법적 첫물 내릴 때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먼 바다처럼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어딘가 병원 마당에서 서연은 여전히 질문들 사이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고 준호는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인쇄한 이혼 신청서 옆에 개인 도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내일 저는 서명할 것입니다. 전투는 길어지겠지만 체스판은 이미 뒤집혔습니다. 제 영상은 모든 포털 사이트 페이지를 뒤덮었습니다. 타블로이드 채널의 제목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와의 외도로 몰락한 쇼룸 매니저, 청담동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접착제 스캔들, 댓글창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연을 배신자라고 불렀고 준호는 어설픈 밈으로 조롱당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대 장치를 잃은 연극을 볼 때의 얼굴 근육의 반사작용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물이 모두 빠져나간 저수지처럼 텅 비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 저는 반초 동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직장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길끝에 다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영상 내려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스스로 택했어요. 서연, 알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엄마도, 동료들도. 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나는 이런 결말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마디 끊어진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침묵. 저는 전화를 끊었고 휴대폰이 좌석 쿠션에 가볍게 닿으며 한숨 소리를 냈습니다. 정오 무렵 현우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창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 커피 봉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네가 이겼어. 현우는 저를 보았지만 목소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네가 너무 잔인하다고 수군거리고 있어.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 오래 이야기하지 않아. 그들은 잔인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지. 난 명예를 찾는 게 아니야. 저는 대답하며 커피를 잔에 따랐습니다. 커피 향은 씁쓸했습니다. 현우는 앉아서 입맛을 다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복수가 아니라 공정함.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 하지만 칼이 내 쪽으로 돌아오지 않게 조심해.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사업상 아는 사람, 지인, 심지어 모르는 번호까지 괜찮으세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링크를 공유해달라거나 원본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무음 처리했습니다. 오후, 노트북에서 긴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카메라 시스템이 방금 움직임을 저장했습니다. 차고 화면에는 준호가 기둥 그림자 아래에 숨어 차문을 닫고 눈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분 후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야구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망쳤어. 준호는 손가락으로 똑바로 가리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난 직장을 잃었고 서울 전체가 날 욕해. 당신이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돈은 어디 갔어? 서연은 쉰 목소리로 되받아쳤습니다. 입 다물어. 당신이 나를 끌어내렸잖아. 쓸모없는 인간. 작은 일 하나도 망치고 몫을 요구해. 그녀는 턱 아래 묶여있던 마스크를 거칠게 잡아당겨 땅에 내던졌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창백한 뺨에 비쳤고 기자들과 소문에 시달린 밤들의 잔해인 짙은 다크서클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뜨거운 자갈 위에서 튀는 듯 했습니다. 현관 경비원이 저를 올려다보며 명령을 기다리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이 폭풍은 스스로 잠잠해질 것이고 진흙은 있어야 할 곳에 남을 것입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었고 자극적인 제목과 과장된 댓글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연을 외도 여왕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준호를 접착제에 대한 어설픈 밈으로 조롱했습니다. 저는 잠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소함이 아니라 연극이 소품을 잃었을 때의 얼굴 근육의 반사였습니다. 제 안의 원망은 이미 굳어진 콘크리트 덩어리 같았고 이제는 그저 지나가야 할 평면일 뿐이었습니다.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몫을 약속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입 다물고 알레르기라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현금 흐름 보고서 문제까지. 닥쳐. 서연은 말을 잘랐고 눈은 불타올랐습니다. 당신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내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아.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고 이웃이 힐끗 보더니 쌩하고 달려갔습니다. 맞은편 나무 꼭대기에서 매미 소리가 마치 누군가 하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일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따뜻한 나뭇잎 냄새와 집에서 풍겨 나오는 나무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겨서가 아니라 저울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야, 너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쉰 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너를 비방하려고 비밀그룹에서 네가 조작했다고 소문내고 있다고 들었어. 나 괜찮아. 저는 현관문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애쓰게 더. 나는 증거가 봉인되고 절차가 완료된 곳에서 이겼어. 그 몇 마디 말로는 강철을 무디게 할 수 없어.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여론의 폭풍에 휩쓸리지 마. 너는 공정함을 원하지. 돌팔매질이 아니잖아. 알아. 저는 난간을 가볍게 쥐고 있던 손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머물려고 온 게 아니야. 화면에는 끊임없이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링크, 새로운 댓글, 심지어 인터뷰 요청까지. 저는 알림을 껐습니다. 현관 아래 두 사람은 햇빛 속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마침내 찢어진 천조각처럼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신이 약속했던 돈 잊지 마세요. 준호는 목소리가 작아지며 물러섰습니다. 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꺼져. 서연은 돌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준호는 등을 돌려 인도 옆에 세워진 싸구려 차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배기음이 불안정하게 길게 이어지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만이 홀로 대문 앞에 서서 바람에 깎인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베란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동안 공허했지만 이내 불이 바람을 만난 것처럼 수축되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녀가 보도록 했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문을 닫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열어보았습니다. 법원이 재산 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에게 청담동 빌라 소유권 인정, 혼인 전 형성된 원고 기업의 지분 대부분 보전, 기타 공동재산은 판결문에 첨부된 목록에 따라 분할, 붉은색 직인이 찍힌 문서가 화면에 깔끔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치웠습니다. 아래 서연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마스크를 주워 손에 쥐고 구겨서 나무 밑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찢어버린 과거 삶의 한 부분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베란다를 떠나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나무 바닥에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서재에서 수첩은 법원 이후 할 일 목록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재산 절차 잠금, 감사 일정, 주주 명부 업데이트, 법무팀과 협의. 저는 작은 네모칸 하나를 더 그었습니다. 길거리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도시가 막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요. 휴대폰이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민재 씨, 조심하세요. 그녀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이름도 구두점도 없었지만 뜨거운 쇠냄새처럼 긴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차가운 감각이 손바닥에서 팔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하여 즉시 변호사에게 보내고 증거로 보관, 협박 및 비방 가능성 확인이라고 메모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은 나무 꼭대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하늘을 옅은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현우의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너는 공정함을 원하지 복수가 아니잖아. 저는 눈을 떴고 놀랍도록 평온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의 경련, 목의 울컥거림은 법원으로 돌아오는 길 어딘가에 떨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은 것은 수용이었습니다. 과거는 완공된 건물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몇 군데 용접이 잘못되었고 금이 간 곳도 있었지만 서류는 이미 닫혔습니다. 저는 일어나 복도를 가로질러 다시 한번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마른 잎 몇 장만이 소용돌이치다가 도랑 가장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의 붉은 능소와 덤불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무심할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정원을 돌보고 저의 방식으로 집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비명에 관한 모든 것은 바람이 가져가게 둘 것입니다. 휴대폰이 오후의 마지막으로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열지 않고 나무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규칙적인 박자로 돌아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래에서 철문이 땡 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한 장이 끝났고 도시 외곽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스탠드 불빛이 나무 표면에 둥근 빗줄기를 던졌습니다. 저는 감사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링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익명으로 게시된 글은 제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고발했고 흐릿한 엑셀 파일 이미지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를 꾸몄다는 위선적인 어조였습니다. 댓글 섹션에는 몇몇 계정이 저를 비난하며 모든 것을 폭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 이미지를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계좌 번호, 날짜, 회계 주석은 모두 전문가적이지 않은 문법으로 틀려 있었습니다. 정보 조작의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봤지? 저는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응. 현우는 한숨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서연이 꼼수를 쓰는 언론인들에게 연락해서 익명 기사를 올리고 있다고 하더군. 그녀의 방식 그대로야. 먼저 여론을 흔든 다음을 생각하는 거지. 좋아. 난 절차대로 갈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재무 폴더를 열었습니다. 모든 통장 명세서, 대출 계약서, 상환 계약서, 연간 감사 보고서, 채무대조, 이메일이 그룹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짧은 해명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모든 숫자는 원본 증빙 서류와 대조되었고 모든 기타 비용 항목에는 회계 처리와 승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위원회, 2명의 주요 주주, 법무팀, 그리고 내부 홍보팀에 직접 보냈습니다. 이메일 마지막 줄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주주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는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회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공식 채널은 온라인에 유포된 데이터가 잘리고 조작된 허위 정보라고 공지했습니다. 동시에 주주들이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익명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 일부 계정은 비난 댓글을 삭제했고 파도는 갑자기 가라앉아 몇몇 타블로이드 페이지에 얼룩진 진흙탕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스템 보안팀에게
엑셀 이미지의 흔적을 추적하여 다운그레이드 패키지를 게시하기 위해 고용된 계정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찾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 단서는 이름 모를 사람 명의의 전자지갑을 통해 이루어진 작고 복잡한 이체 기록이었는데 서연의 보일러, 보증 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가 사용했던 보조 휴대폰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기록 로그를 다시 읽기 위해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허술한 회반죽 아래의 철근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찾았어. 저는 현우에게 몇 장의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끝내버려. 꼬리 잡고 늘어지지 않게 현우가 답장했습니다. 저는 전체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내고 명예훼손 소송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서류는 충분합니다. 저희는 삭제 및 공개 정정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재범 시 형사고발 권한을 유지하겠습니다. 정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마당에 펼쳐진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때 열렬했던 몇몇 계정은 오해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함은 저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서류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오후에 현우가 뒷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서연이 오늘 아침 서울을 떠났대.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고 잠시 해외로 나갔다는 사람도 있어. 응,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의 경계심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저의 승리를 냉철함과 법적 장벽으로 지킬 것이지 고함으로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저는 베란다 불을 끄고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음모가 적절한 두께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한번 깜빡이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의 도시는 여느 여름밤처럼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이름 없는 이야기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서류 가방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어딘가에서 서연은 처마 밑에서 빗방울이 사라지듯 서울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척추에는 그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 한 잔을 따르고 유리 표면에 비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차고의 비명, 여론의 폭풍, 서류 냄새가 나는 차가운 법정을 가로지르는 긴 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세우기 위한 규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이 남아 있다면 저는 이미 증거 설계도를 봉인했고 절차는 명확했으며 수첩에는 옆으로 세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문구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층의 고급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가까운 테이블을 선택하고 수첩을 열어 다음 주 감사 일정을 다시 잡으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멈췄고 손님 한 무리가 내렸습니다. 동시에 한 여성 직원이 서비스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반박자 동안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그녀는 어두운 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높게 묶었으며 옅은 화장 아래로 수척해진 얼굴이 확연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인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마치 증거물을 숨기는 도둑처럼 시선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옆 테이블 손님에게 네 하고 공손하게 대답하더니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 2명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그 서연 씨 아니야. 그 젤 스캔들로 유명해진 다른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말랐네. 저는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었습니다. 커피가 놓여졌고
검은 표면에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와 얼굴에 닿았고 익숙한 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뒤쪽에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닦기 위해 몸을 숙였고 동작은 느렸지만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잠시 후 현우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이 며칠 전에 서울로 돌아왔다고 들었어. 이제 내 삶을 살아. 이겼으니 여기서 멈춰. 저는 응, 알았어. 라고 두 단어를 타이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이 마치 무거운 철골 구조물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옆 테이블 친구들이 준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녀석 외곽 산업단지에서 경비원 한대. 야간 근무에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한 명이 말했습니다. 새방에 사는데 동료들이 몰래 접착제 씨라고 부른대.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준호가 조수석 옆에 허리를 숙이고 서연이 귀에 속삭이며 알레르기라고 말해라고 하던 오래된 장면이 섬광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은 완공되어 제자리에 놓였고 다만 그들의 표면에 금만 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균열을 낸 금이었습니다. 서연은 제가 앉은 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물쟁반을 옆 테이블에 놓았고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싸구려 향수 냄새가 독한 세제 냄새와 섞여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용기를 내듯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았고 저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도 서로 걸리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서 온 자동 이메일이 월간 재무감사보고서가 업데이트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열어서 건조한 숫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갑자기 다른 알림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궤도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말도 필요 없었고 더 이상의 클립도 필요 없었습니다. 바에서는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짤랑거렸습니다. 한 손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려 쟁반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 호흡 안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잔이 흔들렸고 두 번째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쏟아지고 얼음이 떨어지고 쟁반이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작은 조각들로 부서졌습니다. 카페는 반초 동안 멈췄고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저는 그 눈 뒤에 다른 서연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절 밤 현관 앞에서 제 손을 잡고 따뜻한 집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젊은 여성. 하지만 그 이미지는 오래된 필름처럼 흔들리더니 찢어졌고 그 아래 현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피로, 수치심, 그리고 뒤늦은 후회. 그녀는 부서진 조각들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손가락 끝은 아마 긁혔을 것입니다. 피가 물과 섞여 작은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다만 그녀에게 걸레를 건네고 빨리 치우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조용히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커피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침 접시 아래에 놓고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커피 냄새, 바닥 세정제 냄새,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끊어진 숨소리를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며 카페의 희미한 불빛을 끊어냈습니다. 주차장의 도시는 여전히 오븐처럼 따뜻했고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현우가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잊어버려. 저는 잊고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문지기처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잠그고 모든 기록을 봉인한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다시 한번 단단하고 짧게 떴습니다. 법원 명예훼손 소송 접수 통보, 재판 준비 단계로 서류 이관, 피고의 서연에게 소환장에 따라 출석 요구. 저는 차를 멈추고 각 단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일정, 적용, 법규, 그리고 유죄 판결 시 예상되는 벌금 수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놀랍도록 침착한 제 눈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치우고 도시의 노란 불빛 속으로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뒤쪽 어딘가 고층에서 서연은 아마도 지난 시절의 마지막 조각들을 무릎 꿇고 줍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진을 선택했습니다. 앞의 길은 더 이상 비명도 카메라도 없었고 다만 길잡이 불빛처럼 선명한 법적 이정표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후 처음으로 저는 제 심장 박동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안뜰의 벽돌 표면에 꿀처럼 번졌습니다. 참새떼가 난간에 앉았다가 날아가며 맑은 지저김을 남겼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몸이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유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인 호흡, 가슴 속의 깨끗한 공허함, 그리고 더 이상 등 뒤에 그림자가 없는 아침입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방금 지나온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조수석 아래의 차가운 젤 튜브, 제자리를 벗어난 노란 머리카락 한 가닥, 거실과 차고의 프레임들, 어스름의 비명, 병원 복도의 전화통화, 모든 것을 밝힌 영상,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법정,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날들이 이제 닫혔습니다. 비록 가끔 꿈속에서 천장 선풍기에 딸깍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요. 하지만 오늘 아침 태양은 제가 작업 테이블에 펼쳐놓은 새하얀 종이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온 뉴스였습니다. 민사법원, 손해배상 및 공개 정정 요구 인용 판결, 서연에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모든 허위 내용, 삭제 및 게시했던 동일 채널의 서면, 사과문 게시 의무, 판결문은 간결했고 문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음 문자 메시지는 인사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주주 명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대표님의 지배권이 보전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접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한 승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붉은직인 서명, 철제 캐비닛에 보관된 기록, 그리고 모든 환호보다 더 가치 있는 평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우가 해가 기울 때쯤 도착했습니다. 그는 빠르고 간결하게 저를 안아주더니 웃었습니다. 너 정말 건강해 보인다. 다음 계획은 뭐야?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저는 대답하며 차 2잔을 따랐습니다. 명예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정원을 돌보고 조경 수업을 듣고 이 집이 숨 쉴 수 있도록 할 거야. 현우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폭풍을 벗어난 사람의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장난기를 거두고 말했습니다. 넌 끝까지 갔지만 짓밟을 필요 없는 것은 짓밟지 않았어. 응,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직진했을 뿐이야.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고 나뭇잎이 동전이 부딪히는 것처럼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소라는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서연의 사과문은 그녀가 저를 비방하기 위해
고용한 페이지에 엄숙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전보다 조용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빨리 잊지만 잉크 자국은 서명한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준호의 퇴직 통지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서울을 떠나 남쪽 어딘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한때 제 손에 쥔 뜨거운 수치였고 그것을 놓아야만 운전대를 다시 잡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피부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래실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진을 비추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냄새가 향 냄새와 섞였습니다. 저는 향 3개를 피우고 연기가 얇은 띠를 이루며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하신 신뢰에 대한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중간에 멈췄을 것입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갈비뼈와 고통으로 가득했던 몇 달 아래 마침내 심장이 정상 박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더 따르고 문틀에 기대어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능소와 덤불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관상용 바나나 나무는 바람에 흔들렸으며 깨끗하게 닦인 돌길은 반짝였습니다. 집은 더 이상 커튼을 닫았던 날들의 고요하고 슬픈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밝게 열려 있었고 정원사의 발소리와 나지막이 노래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현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평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어야 하는 건축물이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엔지니어입니다. 휴대폰이 다시 지역 신문사로부터 온 짧은 문자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사건 관련 기사 삭제 및 정정 공지. 아무도 저를 더 이상 잔인한 남편이나 스캔들의 연출가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칭송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명예는 무대 조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금가지 않도록 벽 속에 숨겨진 하중지지 구조입니다. 오후가 깊어지자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강변에 있는 땅 보러 같이 가자. 오후에 바람이 시원하고 작은 2층 집을 짓고 아주 넓은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곳이야. 설계도를 여는 것처럼 들리는군. 저는 말했습니다. 현우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할 만큼만 볼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현우를 대문으로 배웅하기 전에 저는 재래실로 한 번 더 돌아갔습니다. 저는 짧은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정직하게 해내겠습니다. 마당에는 햇빛이 얇은 먼지가 되어 기와 지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돌아왔습니다. 아래 도시는 다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덜 날카롭고 더 느긋한 곡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난간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햇살을 받았습니다. 빛은 아주 먼 행복했던 날들에 쏟아졌던 그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에게 뒤돌아보라고 속삭이지 않고 조용히 앞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올리고 새싹의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의 쓴맛은 빠르게 혀끝에서 달콤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고 새로운 일정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강변을 따라 조깅하고 정오에는 설계도를 읽고 오후에는 정원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낡았지만 깨끗한 나무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 등 뒤에서 유리문이 아주 작은 땡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앞에 햇볕이 잘 드는 길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방금 완공된 집으로 들어서듯 가볍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춧돌은 단단하고 지붕은 덮였으며
심장에는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베란다에 서서 마당에 황금빛 햇살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진정한 평온은 승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을 놓아줄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어야 할 폭풍이 있고 받아들여야 할 상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함과 품위를 지키고 증오가 우리를 이끌도록 두지 않는다면 비록 더디더라도 삶은 우리에게 공정함과 평안을 돌려줄 것입니다. 선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오늘 아침처럼 평화로운 아침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가족 내 신뢰와 진실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면 댓글을 남겨 당신의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저와 함께 매 결말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교훈을 남기는 더 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